은주가 마당에서 방금 핀 코스모스 한 송이를 따며 미소 짓는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죠. 남편이 어젯밤부터 이상한 책자를 숨겨가며 읽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성우가 평소보다 서둘러 외출복을 차려입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동네 모임이 있어서 저녁 늦을 거야.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성우는 문을 나서자마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평소 천천히 걷던 그가 말이죠. 동네 한복판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 지하로 향했습니다. 새빛 모임이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20명 남짓한 중년 남녀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죠. 앞에 서 있던 50대 남성이 차분하면서도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 선생이라고 불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욕망에만 매달리지만 우리는 진정한 영적 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호는 그 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허전했던 마음, 자식들이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가며 점점 멀어지는 느낌, 나이 들어가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뀌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호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은주야, 오늘 모임에서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려 살았던 것 같아. 은주는 남편의 밝은 표정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요즘 우울해 보이던 남편이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성호는 정 선생이 나눠준 책자를 침대맡에서 읽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제목이었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목말랐던 사람이 맑은 샘물을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은주는 남편 옆에서 자면서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산 부부의 직감이었을까요? 성우가 평소와 다르게 뒤척거리며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저 나이가 들어 잠이 얕아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호는 일찍 일어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어젯밤 읽은 책자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다. 물질적 집착을 버려야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깨달음을 얻은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문장들이 계속 맴돌았죠. 은주가 아침 준비를 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성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산책이나 좀 하려고. 사실은 오후에 또 모임이 있었거든요. 정 선생이 개인 상담 시간을 갖자고 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성호는 다시 그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가 아니라 2층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정 선생이 혼자 앉아 차를 우리고 있었죠. 성호님, 어서 오세요.
오늘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게 있어서 불렀습니다. 성우님은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어 보여요. 첫날부터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아우라가 있어요. 정 선생의 말에 성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평범하게만 살아온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니요. 하지만 아직 각성이 완전하지 않아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호는 저녁 식사 시간에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은주가 말을 걸었지만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성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너무 평범하고 의미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저녁 딸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엄마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이던데. 성호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다 잘 있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딸도 아직 깨달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성호는 또다시 책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생의 비밀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정 선생의 말에 따르면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면 육체적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고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호는 점점 그 말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은주는 남편 옆에서 자면서도 계속 뒤척거렸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 남편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요 며칠 사이 남편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그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말이죠. 성호의 휴대폰이 새벽 5시에 진동했고 그는 재빨리 침실을 빠져나와 거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호님, 오늘 특별한 깨달음 명상이 있습니다. 새벽 6시까지 오실 수 있나요? 정 선생의 목소리였죠. 은주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보니 남편이 이미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이렇게 일찍? 잠깐 산책 좀 하려고. 성호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거든요. 새벽 명상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 촛불만 켜놓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 선생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모든 잡념을 버리고 순수한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성호는 그 분위기에 완전히 취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명상이 끝나고 나서 정 선생은 성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성호님, 오늘 명상 중에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나요? 성호는 솔직히 별다른 느낌이 없었지만 뭔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성호님은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하지만 뭔가요? 집에서의 환경이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죠? 특히 아내분이요. 정 선생의 말에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성우가 하소연하듯 말했습니다. 은주가 요즘 제 행동을 이상하게 봐요. 늦게 들어오면 어디 갔었냐고 묻고 책 읽는 것도 뭘 읽냐고 궁금해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영적 각성을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족들이요.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질투하고 두려워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은주가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며 짜증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간섭하는 걸까? 자신의 영적 여정을 방해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죠. 은주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밥 드세요. 성우가 속으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은주가 밝게 말했습니다. 참, 오늘 우리 수진이가 온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얼굴 보고 싶대요. 성우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왜 미리 상의도 없이 그래? 평소 손자 손녀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던 성우가 말이죠. 오후에 딸 수진이 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뭔가 다르게 보여요. 성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새로운 취미를 좀 가지게 됐을 뿐이야. 무슨 취미요? 독서 모임 같은 거야. 철학책도 읽고. 하지만 손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성우는 거절했습니다. 할아버지 바빠. 예전 같으면 손자와 하루 종일 놀았을 텐데 말이죠. 은주는 이상한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성우는 계속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7시에 또 모임이 있었거든요. 아빠, 수진이 왔는데 어디 가려고 그래요? 딸이 의아해했지만 성우는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날 밤 모임에서 정 선생은 더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세상의 모든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 가족에 대한 집착, 심지어 자신의 몸에 대한 집착까지도요. 참석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돈이라는 것은 영적 성장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 더러운 에너지가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거든요. 하지만 그 돈을 성스러운 일에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오히려 공덕이 되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도울 것입니다. 성우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이 오히려 자신의 영적 발전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각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은주와 마주쳤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요. 대체 어디서 뭐 하는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친구들 만나는 거야. 왜 이렇게 간섭해?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에요.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뭔가 달라졌어요. 은주의 말에 성우는 화를 냈습니다. 달라졌다고? 나는 발전하고 있는 거야. 너는 그걸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발전이요? 무슨 발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몰라도 돼. 너 같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성우의 말에 은주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당신도 건강하세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성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이별이었습니다. 병실 창가에서 성우는 은주가 병원을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웠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걸음이었죠. 자신과의 만남이 그에게는 진짜 마지막 매듭을 짓는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수진이와 민수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빠가 미안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렸는데 듣지 않아서. 좋은 아버지 역할을 못해서. 며칠 후 민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수진이는 아직 아버지를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했대요. 아빠, 많이 아프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었거든요. 성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응, 많이 아파.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파.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아빠가 완전히 미쳤었구나.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성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일단 몸부터 치료하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민수는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신 내줬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아빠가 이런 신세가 될 줄 몰랐어. 괜찮아요. 가족이니까. 그 말에 성호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버렸는데 가족은 자신을 버리지 않는구나. 퇴원 후 성호는 민수가 구해준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했고요. 평생 남들한테 도움받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국가의 도움까지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성호는 자꾸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은주와 처음 만났을 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그 모든 소중한 시간들을 자신이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은주가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화면 속 은주는 당당하고 밝았어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니라 이은주로 살아가고 있어요. 화면 속 은주의 말을 들으며 성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은주가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됐구나.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그날부터 성호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들, 잃어버린 것들.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이라도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상담사와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됐어요. 자책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해 보세요. 상담사의 조언이 도움이 됐습니다. 몇 달 후 성호는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기 피해자 자조 모임이었어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니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우리가 바보여서 당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워낙 교묘했던 거죠. 모임의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우리 선택이었잖아. 성우가 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후회되는 거고. 모임에서 성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야기, 모든 것을 잃고 병원에 입원했던 이야기. 말하고 나니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도 아내와 이혼했어요. 애들도 연락 안 받고.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안부는 묻더라고요. 성호 씨는 어때요? 제 아들도 가끔 안부 묻고. 고마운 일이죠. 집에 돌아온 성호는 오랜만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갑자기 왜요? 그냥 아빠를 포기하지 않아서. 민수는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빠도 포기하지 마세요.
창문 너머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예전 같으면 은주와 함께 봤을 노을이었죠. 이제는 혼자 보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삶이 끝나지 않는 한 아름다운 것들은 계속 존재하는구나. 성호는 작은 수첩을 꺼내 일기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모임에 다녀왔다.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다. 위로가 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내일은 복지관 상담이 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는 걸까?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자 손녀들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희망 같은 거니까요. 성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죠. 며칠 후 성호는 은주가 봉사활동을 하는 복지관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우연이었어요. 멀리서 은주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지는 않았지만 그 모습만 봐도 충분했습니다. 잘 살고 있구나. 성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프지만 동시에 다행이었어요. 자신 때문에 은주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서, 오히려 더 빛나고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편지를 한 통 더 썼습니다. 이번에는 보내지 않을 편지였어요. 은주야, 너의 새로운 삶을 멀리서 응원한다. 내가 너에게 준 상처가 오히려 너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아 다행이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편지를 쓰고 나서 성호는 성냥으로 태워버렸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글자들이 사라졌어요. 마치 자신의 과거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둥글고 밝은 달을 보며 성호는 깨달았습니다. 허상을 쫓느라 놓쳤던 것들, 진짜 소중했던 것들. 이제는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삶의 진리는 내 안에 있고 그것은 언제나 사람 사이에 있다. 어디서 들은 말인지 기억이 안 났지만 지금에서야 그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허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진정한 삶이 있었던 거죠. 성호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고 비록 혼자지만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할 거였습니다. 허상은 사라졌지만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성호가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것은 3일 후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온 뒤 의식을 잃었던 거죠. 간호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보호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성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가족이 없으세요? 성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족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자신이 내쫓아버린 가족들이었으니까요.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심각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인한 탈진, 고혈압, 그리고 우울증 증세까지. 의사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 계신 분 같은데 퇴원하셔도 돌봐드릴 분이 있나요? 성호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성호는 병원비 걱정에 하루 만에 퇴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걷기조차 힘들었거든요. 결국 일주일을 더 입원해야 했습니다. 돈은 떨어져 가고 몸은 아프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성호는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지난 몇 달을, 아니 지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정 선생의 달콤한 말들, 자신이 특별하다는 착각, 가족들의 만류를 무시했던 것들. 모든 게 너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성호가 혼잣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인간. 70에 가까운 나이에 이런 뻔한 사기에 넘어가다니. 평생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성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모텔비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과는 연락이 끊어진 상황. 결국 노숙자 쉼터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평생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쉼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양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온 사람, 가족과 불화로 온 사람, 술 때문에 온 사람.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호 같은 사기 피해자도 있었어요.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나도 똑같은 일 당했어요. 다단계였는데 노후 자금 3천만 원 날렸죠. 아내하고 이혼하고 애들은 연락 안 받고. 성호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성호가 물었습니다. 후회되죠? 그 사람은 체념 섞인 대답을 했습니다. 후회야 당연히 하죠.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성호는 착잡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될 운명인 걸까요? 쉼터에서 지내면서 성호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뭐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과부터? 변명부터? 아니면 안부부터? 첫 번째 편지는 은주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은주야라고 쓰다가 지우고 아내에게라고 쓰다가 지우고. 이미 남남이 된 사이라는 걸 편지를 쓰면서 실감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에게. 갑작스럽게 편지를 보내서 놀랐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아픕니다. 진실한 마음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정말 미쳤었어요. 40년 넘게 함께 산 당신과 아이들을 버리고 허상을 쫓았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사기꾼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이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당신과 함께한 4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걸.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당신이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성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보낼까 말까? 결국 용기를 내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답장이 올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진심만큼은 전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예상하지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편지 받았어요. 목소리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은주야. 은주 씨라고 해주세요. 우리 이제 남남이잖아요.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되돌릴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은주의 말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왜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서. 은주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병원이 어디예요? 다음 날 오후 은주가 병원에 왔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은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고 옷차림도 세련돼 있었어요. 반면 성우는 초라한 병원복 차림이었죠. 은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아프셨나 봐요. 성우는 대답했습니다. 응. 몸도 마음도. 성우는 은주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시는 것 같던데. 네, 봉사활동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바쁘게 지내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활력이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이 기뻤으면서도 쓸쓸했습니다. 성우가 다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40년을 다 헛되이 만들어서.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헛된 건 아니에요. 좋은 추억도 많았으니까. 은주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해요.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이은주로서요. 그 말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알겠어. 너의 새로운 삶을 응원할게. 은주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안녕히 지내세요. 성우가 불렀습니다. 은주야. 이은주예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이은주 씨. 행복하세요. 은주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건강하세요. 그게 은주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40년의 인연이 정말로 끝났습니다. 성우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것들을 완전히 놓아버리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성우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식들에게 쓸 편지였어요. 아들 성민이와 딸 성희에게. 이들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와 작별 인사를 전해야 했습니다. 성우가 혼잣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망보다는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니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인생에도 해가 지고 있었지만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였어요. 어떤 하루가 될지는 모르지만 말이죠.